악한 말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모든 개인이 개인에게 있어서 존재 의무, 존재 이유, 존재 이유죠. 존재 의무, 존재하는 자가 나타내야 될 의무, 이건 깨닫는 거고, 존재 이유는 본인이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간에 있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위치에 인간이 있다. 인간이, 그 중에 개인이 나다. 그러므로 나타낸다고 할 때 누구에 대해서 나타내느냐? 사탄에 대한 겁니다. 사탄에 대한 거예요. 이웃 사람, 다른 나라 백성들하고 구별된 어떤 민족,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은 사탄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위치에 인간 개인이 있는 겁니다. 2020년 지금 이 12월 오늘이 18일입니다. 18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각 나라가 불구경하듯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저렇게 되었구나.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불공의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정황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하나 마치 자기 집에 뭐 무슨 음식 먹느냐, 오늘 반찬이 뭐냐, 뭐 때문에 이런 반찬이 나오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정도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부정선거로 미국 자체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서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할 것이다 하는 표현대로 미국 국민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도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전 세계 국민들이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일처럼 쳐다볼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이 단지 너희 나라 아니면 어디 뭐 불공하듯이 너희 집에 불공하듯이 이런 상황으로 끝날 것인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국 사람들조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일과 같은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하루만 지나면 다른 뉴스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불쑥불쑥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이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부정선거가 있을 것을 예측해서 2018년이죠. 2018년 오늘 12월 18일입니다. 2018년도에 행정명령을 대체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행정명령 자체가 발효가 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조직적인 행정조직 자체가 오늘까지 미국 시간으로 오늘까지입니다. 18일까지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게 국가정보국에서 이게 국가정보국이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보고서를 내놔야 되는데 밑에 있는 예하기관들에서 보고서에 즉 해당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런 암초를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걸 세계인들이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행정명령을 만들었다 할 때만 해도 정말 참 트럼프 대통령이 예지력이 있어서 참 귀한 장치를 해놨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는데 이게 보고서가 작성 못되리라고는 보고서가 국가정보에서 보고서가 작성되면은 그거를 기초로 해서 행정명령이 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법으로 정해놓은 어떤 절차인가 봐요. 이걸 행정명령을 발의를 못하도록 이걸 지금 국가가 미국의 곳곳에 있는 조직들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능한 국가로 아무런 행정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지금 전략되어 있단 말이야. 이걸 누가 이래하느냐, 누가? 이걸 우리 전 세계 인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능한 나라가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그 어떤 빌미가 될까, 어떤 그 힌트가 될까. 현재 상황을 좀 더 제가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말하는 내용이 아닌 이런 논조가 아닌 객관적인 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표현을 한번 나타내 보렵니다. 김필재 TV에 있었는데 정세 분석,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또 다른 말을 하면은 배후에 있는 세력은 누군가?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분할 통치는 나눠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자가 피지배민들을 분열시키거나 서로 적대하게 만들어서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주로 이용되는 것은 민족, 양극화, 피지배 국가의 기득권층, 그리고 종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통치는 단순 진압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역사가 깊고 문화가 잘 발달한 나라일수록 타민족과 국가의 지배에 단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결을 파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서로 싸우게 해서 불신감을 조장하고 동질감과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무렵 대영제국은 다신론을 믿는 힌두와 유일신을 믿는 무슬림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영국령 인도를 통치했습니다. 이 또한 디바이드 앤 룰, 다시 말해 EJ였습니다. 19세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를 위해 전쟁을 벌인 식민지 전쟁 시대였습니다. 인도를 대영제국이 먹을 즈음에 프랑스는 시리아를 통치했습니다. 이때도 프랑스는 종파 간 갈등을 유도했습니다. 이슬람은 예언자 무하마드의 사후에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를 두고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시리아를 통치할 그때 수니파와 시아파가 양분되어 있었고 수니파는 프랑스의 식민지 통치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시아파를 그들의 편으로 삼아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시아파를 앉혔습니다. 지금의 시리아가 1946년 독립을 할 때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 시아파였습니다. 그 후로 내내 지금까지 시리아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내전은 그렇게 시작된 제국주의의 디바이드 앤 룰, 다시 말해 분할 통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피지배자 집단의 민족 감정이나 종교, 사회적인 입장, 경제적인 이해 차이를 이용해 대립하도록 하면 그들은 서로 싸우게 됩니다. 통일된 의견이나 세력을 만들어서 지배층에 맞설 겨를이 없습니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달콤하고 효율적인 피지배자 무력화 수단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통치를 할 때 자주 이용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단일 민족인 대한민국에도 분할 통치 수법은 유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바로 지역감정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지역감정은 매우 치명적인 유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대한민국을 호남과 영남, 더 나아가 호남과 비호남으로 양분시켜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스마발 공천을 해도 다른 대안이 없는 유권자들은 그들을 당선시켜줍니다. 최근 한국이나 분할 통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자 기존의 게임 룰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상호간에 지켜줘야 할 마지노선을 무시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엮여있는 LCT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군에는 독자적인 참수부대를 만들고 각종 규례를 진짜로 철폐해서 공무원들의 권력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저들 좌우파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도 하기 전에 구속돼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보역 중입니다. 지독한 좌익 정권 하에서 오토 원비어 같은 상태로 풀려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 경제, 그리고 언론 권력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조중동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게 대통령과 그 수족들을 제거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좀비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과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일사천리로 실무를 처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일의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좌우 기득권 세력은 국민들의 심리를 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광화문에 버려놓은 구판에 정신을 빼앗겼던 국민들의 일부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인 시민 저항 세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항 세력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나 스스로 저항 세력을 이끄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든 광장에 선량한 시민들은 미리 진을 치고 있던 소위 활동가들이 깃발을 들자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활동가들 중에는 현재 미국의 바이든 진영을 죽자 사자 응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결국 현 정권 3년이 지나고 바이러스 팬데믹과 함께 저항 세력은 스스로 괴멸되거나 자중질환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의 사기 탄핵의 플랜이 완성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득권 좌파와 기득권 우파 세력이 손을 잡은 결과였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언론이라는 트로이카 기득권 세력은 항상 이처럼 정반합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정세력과 반세력을 모두 컨트롤해서 원하는 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미국 대선의 경우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매우 유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카드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뿐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한 논객은 이러한 현상을 가위 전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말이 가위 전략이지 전형적인 분할 통치 전략과 일맥상통합니다. 가위의 칼날은 두 개입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서로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만 결코 상대를 베는 일은 없습니다. 잘려나가는 것은 두 개의 칼날 사이에 끼인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가위의 손잡이를 잡은 손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와 윤석열, 두 싸움꾼의 싸움질도 이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두 사람은 한 가위의 두 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위의 날이 마주칠 때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입니다. 좌우 양쪽 언론은 카메라의 앵글을 가위의 칼날에만 집중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가위의 손잡이를 잡은 손의 주인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대중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싸움에서 패한 쪽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중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싸움을 했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중의 기억력은 1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득권 세력과 이들을 따르는 좌우 양진영의 언론이 만들어내는 싸움판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자신과 내 주위의 영혼들의 안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거짓을 혐오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조작된 싸움판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인과 그 추종 세력은 문제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소외된 소수가 생겨나면 그들은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반드시 복수국을 펼쳐서 마을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멸합니다. 업신여김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은 힘과 권력 그리고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영혼을 잃은 유물론자,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어갑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피바다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에 썼던 독립정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라를 해치는 자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포기한 자 또한 나의 원수이다. 내 마음속에 나라를 구하는 것을 기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 또한 나의 원수이다. 마찬가지로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도 막지 못하여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나라의 어려움이 나에게 해를 미치고 있으니 나를 해롭게 하는 마음이 어찌 나의 원수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남들이 어찌하든 상관하지 말고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문명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백성들이 변한다면 이는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직 의사 한 분이 짧은 글을 게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글의 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루 확진자 950명이다입니다. N차 감염은 40%가 넘었고 다시 말하면 사망이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확진자 기준 치사율은 1.4%에서 1.3%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데도 걸리면 죽을 것처럼 격리 중심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확진자 기준 치사율이 1.3%, 실제 감염자가 4배라고 생각하고 복균자와 복수 감염자를 생각하면 치사율은 0.6%까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감염자의 99.4%는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현재 보존 중인 요법과 인체 면역에 의해 자연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99.4%의 완치율이 있는데 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완치율도 저희 나라를 기준으로 최저치를 잡았을 때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기준 치사율은 2.27%입니다. 오늘은 더 내려갔습니다. 확진자 기준 완치율은 97.73%고 스페인이 추정한 전인구 감염률 9%로 계산을 하면 완치율은 감염자 기준 99.76%의 완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백신과 치료제가 이보다 더 완벽한 치료율과 예방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방역보다는 치료에 힘을 써야 합니다. 1%의 치사율도 안 되는 이런 바이러스, 특히 50세 이하 인구에서 0.001%의 치사율밖에 없는 이런 걸로 방역이라는 이상한 짓거리 집어치우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9개월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식을 할 겁니까? 부작용 때문에 100배로 희석된 백신이 말로만 치료제라는 플라시보를 가지고 끝을 낸다는 것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코로나19는 그냥 돌아다니는 리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와 같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의협과 정부는 정말 제대로 된 집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인구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시행하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들인지 공개를 하시고 그냥 끝을 냅시다. 이제는 더 이상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자의 양심으로 그리고 의사의 양심으로 그동안 제가 찾아보고 연구한 것들과 세계 각국의 의사 친구들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내린 결론을 글로 옮겼습니다. 김필재 TV에서 인용한 가이라고 하죠. 가이, 양날의 가이. 참, 그리고 양날은 서로 죽이지 못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물체를 죽인다. 근데 그 양날의 가이에서 찾고 있는 손, 바로 이 찾고 있는 손이죠.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현재 2020년 현재의 인류 종말 시대로 나타나는 이 정상, 미국에 나타나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미국에서만 끝나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이 정황은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만들어 갔는가? 어느 조직 때문에 어느 어떤 인류를 통치하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하는 그 조직이 있길래 이런 사태가 왔을까 하는 것에 대한 내 개인이 인간으로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위치인데 왜 나타나지 못하면서 인류는 이렇게 종말 시대를 나타냈을까라고 할 때는요, 분명히 우리는 이 교황제도라고 하는 이 인식이, 교황제도가 바로 사탄이다 하는 인지가 바로 가위를 잡은 손으로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황제도로 인해서 1500년간 남았던 그 수많은 역사, 그걸 보면은 바로 이거는 지금 미국의 상황을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개인이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내 형편이 있는 거죠.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앞으로 그러면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내 후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어떤 고려를
내가 현재 살아있으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형편이 계속 그러면 이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계속 인간들이 존재할 건가? 지구의 존재 가능성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 요소에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12년 전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자신이 있는 거 아니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왜 오겠느냐, 왜? 여기에 노아 홍수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로서 끝나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 사태가 단순한 소돔 고모라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그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화산에 의해서 베수비누스예요. 그 화산 폭발로 해서 도시가 내려앉았어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느냐 말이지. 마치겠습니다.